오늘 좀 평상시에 안 보던 거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리얼 인베스트먼트 어드바이스의 뉴스레터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죠. 그 뉴스레터 중에 볼만한 게 있어서 말씀드리고 올 건데 오늘 나스닥 베어마켓에서 주저주절 뭐라고 얘기를 했는데 보시면 이제 일단 아까펀드 얘기를 했어요. 아까펀드에 편입된 내용들을 쭉 보면 이 중에 이 테슬라가 눈에 띄잖아요. 테슬라를 왜 얘기를 드리냐면 나스닥의 상위 10개의 주식에 도움이 없이 그런데 그 나스닥 인덱스의 30%의 비중을 차지합니다. 상위 10개가. 그거 없이 이 아크 펀드하고 나스닥 펀드의 그 수익률 차이는 현격하게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위 10개를 제외하고 그 상위 10개 중에 테슬라만 지금 아크 펀드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얘는 추세적으로 붕괴되고 있고 나스닥은 잘 버티고 있다는 거예요. 이건 이런 건 어떤 걸 의미하는 거냐면 결과적으로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그 빅테크나 혹은 그 혁신주나 이런 것들이 모멘텀이 강해서 나스닥이 굉장히 빨리 올라왔는데 최근의 움직임은 상위 몇 개를 제외하고 나서는 나머지 것들은 다 붕괴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아크펀드가 살아나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그 상위 10개 주식이 버티질 못하면 얘도 깨질 건데 그나마 그것이 버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멘텀은 사라졌다는 뜻입니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발생했던 어떤 모멘텀들은 사라졌다는 걸 의미하는 거고요. 그래서 아크펀드 차트를 보면 이게 아크펀드거든요. 장기적으로 놓고 보면 여기서 고점을 뚫었던 이 시기보다 이게 지금 한 154달러? 지금 현재 80달러대까지 내려왔으니까 그 반토막 거의 다 근접했죠. 이게 154에 반토막이면 78 정도 되나요? 그러니까 반토막 거의 다 내려왔습니다. 이게 추세적으로 살아나기에는 어려울 것 같아요. 이 포트폴리오를 완전히 뒤집어가지고 뭔가 재편하지 않는 이상 그 줌이나 이런 것들 많이 떨어졌다고 막 매집하거나 이런 행위를 그 캐시우드가 했었는데 패착을 계속 두고 있다. 그러니까 모멘텀 얘기를 예전부터 한번 드린 적이 있는데 모멘텀이 사라진 곳에서 붙어가지고 뭔가 희망을 찾고 있는데 어려울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밑에 내려가면 이게 나스닥이 이게 이제 밑에 있는 차트가 뭐냐면 이 50, 그러니까 나스닥이 52주 내에 고점이 있죠. 그 주식 고점으로부터 50% 미만 떨어져 있는 주식의 퍼센테이지거든요. 그러니까 나스닥 주식 안에서 어떤 한 A라는 주식이 직전 52주 중에 가장 고점으로부터 50% 이상 떨어지면 그 떨어진 숫자가 얼마냐 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현재 한 38% 정도 됩니다. 상당히 많아요, 지금. 그러니까 나스닥이 날아간 애들 상위 몇 개를 빼고서는 아주 쑥대밭이 되고 있다 이런 얘기를 볼 수 있어요.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기사거든요. 내용이거든요. 그리고 하나 더 보면 이거는 이제 바 차트에 나오는 건데 여기 보시면 이게 요 기간 동안 새로 전고점을 돌파한 애고요. 요 기간 동안 새로 전 저점을 돌파한 거예요. 그러니까 한 달 기간 내에 있었던 주가 중에 가장 높은 주가를 형성한 개수. 얘는 그러니까 새로 고점을 돌파한 거죠. 얘는 새로 신저점 요 기간 동안. 근데 보시면 고점을 찍는 애보다 저점을 찍는 애들이 훨씬 많고 최근에 보면 그 연초 들어서 요 며칠 안 됐지만 이 고점을 뚫는 애보다 저점을 뚫는 애들이 훨씬 많습니다. 여기 S&P 500 지수나 다우 지수가 거래되는 이 그 뉴욕 거래소는 그렇진 않아요. 그죠? 물론 이제 연초로 놓고 보면 얘도 좀 약세로 돌아섰는데 이 뉴욕 지수 같은 경우 뉴욕 거래소 같은 경우에는 고점 뚫는 애들이 더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나스닥이 너무 과도하게 오른 게 지금 조종세가 좀 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 더 보면은 이제 문제는 이렇게 세게 퍼센테이지가 전저점을 뚫고 내려가는 상황에서는 사실 이렇게 여기 보시면 여기까지 치켜 올라왔을 때 보면 얘가 이때거든요. 조정받았을 때. 요 시기는 요때입니다. 요 시기는 요때예요. 여기는 요때입니다. 글로벌 금융위기 때. 여기는 이 IT 버블 붕괴 때. 그러니까 이걸 차트로 놓고 보면 요 시기 연절이 여기가 좀 작아 보이는데 이게 2015년도 여기거든요. 요거 조정받은 게 한 15% 정도 조정받았었습니다. 요거는 그거보다 좀 더 깊게 조정받았어요. 이게 2019년도거든요. 초반. 그게 이제 요 시기하고 요 시기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를 드리는 거냐면 얘가 이 정도 조정받을 만큼 치켜 올라왔는데 주가는 아직 그 정도 조정 안 받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 중요한 키워드는 결과적으로 나스닥 같은 경우는 상위 있는 10개의 주식들이 버티느냐 버티지 못하느냐가 주식의 조정 강도를 의미할 건데 다른 지수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기술주들이 거기에 약하다면, 금리 인상에 약하다면 조정의 강도가 지금 금리 인상을 좀 빨리 빨리 할 거라고 얘기하는 것들, 거기다 이제 테이퍼링도 같이, 그러니까 대차대조포 축소도, 그러니까 축소라는 얘기는 결과적으로 채권을 연준이 들고 있는 거 시장에 팔아가지고 자금을 현금을 빨리 회수하는 거죠. 그 행위도 같이 맞물려질 때 기술주나 이런 것들이 잘 버틸까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지금 판단하기가 상당히 모호합니다. 지금 계속 말씀드리지만 시장은 급격히 일정 부분 조정받아야 될 상황이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투심이 강해서 조정 강도가 약하게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확답을 지을 수는 없지만 상황은 지금 녹록치 않다. 그래서 어제 산타랠리는 별반 그렇게 있지 않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산타랠리가 약하면 연초가 녹록치 않을 거라는 말씀을 이미 드렸는데, 그런 심리적 상황은 계속 가져가셔야 될 것 같고, 한 가지 더 보여드리면 이건 어드바이저 퍼스펙티브에 나오는 데이터입니다. 잘 보시면 이게 S&P 500 지수가 그 시점의 고점에서 조정받은 정도를 보여주는 거거든요. 이 정도를 보여주는데 잘 보시면 15% 여기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여기 15% 이상 조정받은 게 한 번, 두 번, 2016년에도 한번 세게 받았습니다. 이렇게 2015년도 전후에 여기도 2019년도에 세게 받았죠. 이렇게 몇 번 되거든요. 그런데 2010년도가 언제냐면 이 데이터도 어드바이저 퍼스펙티브에 나온 데이터입니다. 이거는 연준이 통화정책을 한 거거든요. 근데 잘 보시면 2010년도에서 2011년도 사이에 크게 한번 조정을 받았죠. 15.99% S&P 500 지수가. 이게 이제 조정을 받고 이게 탄력받고 다시 올라가는 상황을 보면 여기 2010년도하고 11년도 사이죠. 이 시기에 세게 조정받는 이때거든요. 근데 이때 이렇게 조정이 세지니까 사실은 Q2에 대한 얘기를 솔솔솔 뿌렸어요. 그래서 시장이 다시 머리를 꼬물꼬물 들고 올라왔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 여기 보면 2011년도하고 12년도 사이에 세게 조정받고 다시 한번 밀고 올라갔죠. 이때도 보시면 요 사이입니다. 2011년하고 2012년도 사이인데 이때 세게 조정받고 이때도 꼬물꼬물 올라갈 때 연준이 오퍼레이션 트위스트에 대한 얘기를 꼬물꼬물 하면서 얘가 바닥을 치고 올라갔거든요. 결과적으로 요 시기는 연준이 통화정책으로 뭔가 주식시장을 커버하는 행동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여기 세게 움직였던 2019년도 요 시기에는 연준이 통화정책을 커버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어요. 이때는. 그때가 이제 이때거든요. 통화정책을 커버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니었고, 그래서 조정을 받고 약간 흔들리다가 흔들리다가 요 기준금리를 내려주면서 이때 여러분들 뉴스 보도를 찾아보시면 연준이 글로벌 금융위기에 저금리를 가지고 주식을 계속 떠받쳐 왔는데 또다시 주식시장이 흔들리니까 저금리 기조를 또 하는구나 라고 하는 걸로 이게 약간 달려 올라간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지금은 연준이 저금리 기조로 뭔가 떠받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은 금리를 빨리 올리고 연준의 그 대차자 대표를 줄여야 되는 상황으로 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얘가 조정을 제대로 안 받고 올라가기가 녹록지는 않은 상황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다시 이렇게 생각나게 만드는 그런 상황이다. 과거 패턴하고 지금 전혀 다르게 움직이고 투심이 그걸 계속 떠받치는 강력한 행동을 하고 있긴 한데 과연 이번에도 가능할까라고 하는 물음표는 한번 던져봐야 된다. 그 얘기를 드리고 싶어서 이 리얼 인베스트먼트 어드바이스하고 어드바이저 퍼스펙티브에 나오는 데이터를 보고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최근 추사 강도를 보면은 잠시만요. 네, 요게 그 가상화폐 움직임인데요. 비트코인이 힘을 잃고 있고 이미 이제 나스닥하고 보여드렸지만 얘가 강도가 굉장히 세게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뭐 이더리움이나 아톰 이게 새로 올라온 애 같은데 얘 같은 경우 좀 다르긴 하지만 다른 것들은 이 힘을 잃고 아래로 흘러 내려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거 이제 약간 튀었네요. 하지만 강도가 폭발적으로 올라가는 패턴은 안 보이죠. 대표적인 비트코인이 내려오고 있으니까. 그래서 비트코인 자체는 지금 뭐 결과적으로는 내렸을 때 싸게 된 상태에서 뭐 W라트 먹겠다고 들어가는 패턴, 이런 패턴으로 지금 굳어진 상황이고 비트코인은 아니면
아예 바닥에 깔려 있는 것들 중에 이거 급등하겠지라고 하는 것들을 잡아서 액션을 취하는 그런 패턴으로 지금 가고 있는 거고, 그러다가 추세를 못 이기고 붕괴되는 이 시바 코인 같은 경우에는 그런 형태로 이제 움직이고 있죠. 급등했다 아예를 완전히 내리꽂았죠, 단기간에. 네, 그런 패턴으로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고, 일단 투심 자체는 전체적으로 시장이 안 좋아지고 있는 과정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원자재 관련돼서는 나오나? 유가가 약간 78달러대로 다시 내려와 있는 상황입니다. 여하튼 그래서 시장 자체의 투심은 약한 상황인데, 단기간에 이게 손바닥 뒤집히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 조정의 강도가 지금까지 봐왔던 것하고는 좀 다른 상황을 볼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오픈하고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거는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산업활동 동향입니다. 11월 산업활동, 12월 말에 발표된 거예요. 근데 선행종합지수가 추세적으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지금. 물론 동행이 약간 들리긴 했는데, 선행이 추세적으로 이렇게 계속 반복적으로 내려온다는 건 그렇게 좋은 건 아닙니다, 지금. 왜냐하면 선행지수가 우리나라 그 3개월 정도 이후에 경기 사이클을 예측하는 데 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내려오고 있다는 얘기는 3개월 후에 강도가 조금씩 약해지고 있다는 뜻이겠죠. 그리고 이거는 KDI의 산업활동 동향인데요. 여기 잘 보시면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옵니다. 오미크론 내용도 나오고 공급망 얘기도 나오거든요. 근데 밑에 보면 국내의 방역 조치가 강화되고 금융시장도 불안정성을 보이는 등 경기 하방 위험이 확대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심리지수를 하나 보면 소비자 심리지수가 12월 달에 나온 겁니다. 소비자 심리지수는 여기 보시면 뚝 떨어졌거든요. 물론 아직 100 상단에 100 위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부정적으로만 볼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긴 한데, 아래로 떨어진 강도가 좀 셌습니다. 여기 보시면 그 강도가 뭐 마이너스 0.3으로 떨어지니까 꽤 많이 빠졌고, 여기 보면 지출 전망이 있죠. 소비 지출 전망이 상당히 많이 빠졌어요. 이거는 나중에 안 쓰겠다, 이런 강도가 세졌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 요거는 역시 한국은행 기업경기조사인데, 이거는 기업자들의 심리조사죠. 얘를 보면 제조업 업황은 괜찮고요. 그죠? 올라오고 있죠. 그 다음에 비제조업 같은 경우에도, 서비스업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 강도가 그렇게 세게 떨어지진 않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다는 얘기는 기업 쪽보다는 소비자 쪽 심리가 안 좋아지고 있고, 지출 전망이 준다는 것은 향후에 이대로 움직이면 기업 전망도 안 좋아진다는 뜻입니다. 개인적으로 지금 대선 주자들이 뭔가 지원금을 지급하려고 하는데, 좀 정책적 효율에 포커스로 둔다면 타겟팅한 자영업자들한테 쥐어주는 액션도 필요한데, 예전에 있었던 우리 소비 쿠폰 같은 것들을 정부한테 가게한테 지원해주고, 그 소비 쿠폰을 가지고 시장에서 사서 쓸 수 있도록 만드는, 제한하는 그런 형태의 정책이 좀 더 경제에 효과를 주지 않을까. 왜냐하면 소비자가 돈을 주게 만들고 그 준 돈을 다시 자영업자들한테 매출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자영업자는 결과적으로 다시 또 그걸 가지고 자기 이익이나 뭔가 사업 활동에 쓸 수 있겠죠. 자영업자한테 직접 지어주게 되면 그거는 소비자들이 쓰지 않는 상황에서 자영업자들한테만 가는 거기 때문에, 소비자에 대한 심리 추이가 살아나기는 좀 그렇겠죠. 그러니까 소비자 심리 빠르게 떨어지고 있는 소비자 지출수 심리 지수를 조금 떠받치려면, 그렇게 예전에 했었던 가게의 그 쿠폰 형태로 지역에서 쓸 수 있도록 만드는 그런 형태로 진행하는 게 훨씬 더 좋은 정책 방향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잠깐 들었습니다. 물론 그게 뭐 일정 부분 비중을 정해서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그걸 가지고 우리가 체육관이나 운동하는 사람들도 사실 여파가 있을 거고, 다른 여러 가지 군데 여러 곳에 여파가 있을 건데, 이제 그걸 지어지면 아주 국한된 지역에서만 여파가, 그러니까 그러니까 매출이 일어날 수도 있겠죠. 그런 부분들은 정책적으로 뭐 그렇게 일반적으로 쓰지 않는 영역 같은 경우에는 정부에서 지원을 해주고, 일반적인 생필품이나 혹은 음식료를 먹고 쓰는 데는 가게에다 쥐어주고, 뭐 이렇게 부분적으로 좀 조정해서 하거나, 이런 형태를 병합해서 하는 작업이 이번에는 필요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단 오미크론 상황이나 이런 것들이 지나게 되면 소비자 심리 지수나 이런 것들이 살아날 거라고 생각하는데, 지출 전망이 준다는 거는
제 생각에는 좀 안 좋은 것 같아요. 뭐 형편이나 이런 여러 가지 요건들보다 돈을 안 쓰겠다는 얘기거든요. 오늘은 이 정도로 마지막에 소리가 잠깐 잡혔을 수도 있을 것 같으네요. 컴퓨터가 가끔씩 한번 심호흡을 하면서 멈춥니다. 컴퓨터에서 잠깐 중단하는 상황이 있었는데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